유기천 선생님은 80년 서울의 봄 시기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3학년이었고 2학년 79학번 학생들 형법 총론을 봄에 강의를 하시다가 곧 또 이제 5.18, 5.17, 5.18 사태가 이제 생겨나서 바로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그 강의를, 형법 총론 강의를 들었던 79학번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F를 맞았다고 그냥 학생들이 투덜대는 것을 그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3학년이라서 강의를 안 들었는데 79학번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정말 우리나라 6, 70년대의 대표적 지성이신 분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질책과 채찍을 남겨두신 거라고. 오히려 예를 들어 강의를 그때 날짜도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예를 들어 전부 다 뭐 좋은 성적을 줬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유기천 선생님을 나중에 폄하하는 그런 일도 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야말로 그때 절반 이상 F 맞았던 학생들이 또 열심히 자신을 채찍질 해서 지금의 시대까지 지금 또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자유민주주의와 사법권의 독립 이렇게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서 우리 성낙인 전 총장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잘 설명을 잘 해두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덧붙일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적긴 했는데, 저는 그 사법권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그 특수성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핵심 내포로서의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이 어떤 헌정의 역사를 갖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할까 싶습니다. 우선은 또 앞에 여러 가지 이 발제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선생님들 말씀이 있으신 중에서 대단히 참 제가 그 후학으로서 매우 약간은 좀 당황하면서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는 20세기 100년을 거쳐오면서 끊임없이 양극화된, 그것이 어떤 장이었던 간에 끊임없이 양극화된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말, 구한말 시대에는 성리학적 유교국가이었던 조선이라는 국가에서 유교적 인식체계하고 서구적인 인식체계가 서로 충돌하면서 거기서 또 양극화되어 있는 어떤 생각의 두 극단을 볼 수가 있었고, 나라가 강점이 돼 가지고서 이제 식민지 상태로 전락했을 때는 그 식민지 상태를 극복하고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쪽하고, 오히려 황국화해서 뭐 일본화하는 것이 뭐 쉽게 말하면 친일, 항일 이 구도였죠. 그게 또 극단적으로 또 대립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국토가 분단되고 나서 세계사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또 이거는 공간적으로조차도 이렇게 분단이 되는 그런 극단적 양상이 또 되어 있고,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했을 때에 그 경제 성장의 일련의 과정도 보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양극화의 양상도 있고, 그런 아주 복합적인 모순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 내재해 있으면서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의 경우에도 어느 하나의 생각에도 안주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단 100년의 시기 동안에 우리 사회 내에서는 너무도 그런 극단적인 대립의 양상들이 전개되어 오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 사회 내에서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사고의 방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컨대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뭐 예컨대 뭐 지금 뭐 집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사실 제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59년생이기도 하고 이제 겨우 이제 작년에 환갑이 지났는데 근데 이 친구들도 서로 이렇게 모이면 뭐 예컨대 요즘은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도 단체방도 많이 만들고 이러는데 극단화되어 있습니다. 상당수의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화하게 된 원인은 또 어디 있었을까? 그리고 또 그런 예컨대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사실은 저는 뭐 헌법학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 역사 부분에 관해서 쭉 보면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지금 앞서 우리 어떤 김태훈 변호사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소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부분은 제가 역사적인 사실의 문제로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의지로서 원하는 부분하고 이게 규범으로서의 부분하고가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하고 그랬을 때 이승만 정부가 유엔과 미국에게 북쪽 지역은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통치권을 우리한테 넘겨주시오.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럴 수 없다.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결의를 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10월 2일에. 그 다음에 또 정전되고 난 다음에 휴전선이 그어지고 38선 이남과 이북이 있는데 38선 이남의 지역은 예전에 대한민국 그 점령 지역이었던 것이 북쪽으로 넘어가고 38선 이북 지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역이었던 것이 이남으로 포섭된 넘어오게 된 그런 곳인데 바로 그 38선 이북의 속초 간선 그 지역에 대해서 1년 동안 미군과 유엔이 군정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왜 근거가 뭐냐? 대한민국은 38선 이남만 대한민국이다. 유엔이 그렇게 결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후에 그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편입하는 법률을 만듭니다. 그게 1954년도에 수복지구 편입에 관한 법률이라고 우리나라 국회가 그거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헌법책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한반도 부속도서를 전부 다 영토로 하고 있고 북쪽 38선 이북, 휴전선 이북 지역은 규범성은 있으나 실효성은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헌법책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그 현대사나 이런 사료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류의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건 뭐 조금은 저 나름의 고민을 여러 선배님들과 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께 한번 말씀드려보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부분에 관한 한에서는 뭐 제가 간단히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성낙인 총장님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다만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예컨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도 보면 자유민주주의적인 사상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 제헌헌법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헌법 문헌으로서 자유민주라는 표현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한국적 민주주의, 저도 뭐 아직도 어릴 때 제 기억에 유신헌법 그래서 포스터 같은 데도 뭐 이렇게 선전하고 했던 한국적 민주주의 뭐
급변하는 국제 정세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나름 기억에 남긴 있습니다만 헌법전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이 70인 유신헌법인데 실제 유신헌법이 갖고 있었던 성격은 오히려 반자유적이고 반민주적이었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일컬어서 한국적 민주주의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지금 이제 과거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한 일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많은 분들이 그걸 언급을 하십니다만 적어도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할 때 유신헌법에서 말했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현재 그 자유민주주의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뜻과는 같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의 우리 유기천 선생님께서나 혹은 또 많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셨던 분들의 자유민주주의 진정한 의미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유신헌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분단 상황에서 이념적 순수화를 통해서 남북한 사이의 그 국가성을 서로 간에 제약해버린 헌법이 아니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도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난 직후에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이 바뀌게 되죠. 이제 그런 그때 헌법 속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 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이다라고 했던 마지막 규정에서 그 수부 규정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부는 평양이다로 바뀝니다. 그때. 그게 이제 결국은 남북한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헌법 체제 하에서 하나의 공간에 두 개의 중첩적인 기본 구조가 있었던 것이 말 그대로 유신헌법과 또 새로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으로는 두 개의 국가로 그렇게 나뉘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말하자면 이념적 순수화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늘 뭐 사법 그 부분에 관한 논의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한번 또 말씀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헌법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고, 지금 이제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대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통일 후에 동서독 통일 후에 2017년에 독일에서 소위 독일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해산 청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좁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경우에도 우리 나름의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새롭게 재규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민주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서로에게 필요 조건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내포로서 사법권 독립이 갖춰져야 되고, 또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호 필요 조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법권 독립을 위한 제조건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정치제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 영역, 정치 권력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의 확립이 곧 사법권 독립을 위한 대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 요소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사법권의 물적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컨대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510여 조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사법부, 법원만 한정해서 말하면 법원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 비중이 0.5%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법관 숫자 3,000명이 조금 넘는데 가동법관 2,800명. 그래서 법관 1심을 담당하는 법관이 한 달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90건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실심 심리는 부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은 내 말을 다 충실하게 왜 안 들어주느냐 심리에서,
그러다 보니 상소를 하게 되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대법관 1인당 지금 1년에 3,000건 넘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지금 와버린 겁니다. 그 물적 요소로서 법관 숫자도 느리고 법원 규모도 말 그대로 크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법관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의 인적 요소, 바로 이제 법관에 대한 신분 보장이라든가 등등의 인사제도, 임명방법, 정년제, 탄핵, 징계 등등등의 요소도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권 행사의 기준으로서 법률도 올바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코 사법권 독립이 확보될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사법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적어도 사법 판단의 대상의 그 가능성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공법 이론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라든지 통치 행위 이론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배제되었던 그 규정들이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꽤 많았었죠.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건 사법권 행사의 과정에서의 사법 과정의 참여자들도 다양하게 확립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법권 행사의 효과로서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법권의 권한 행사가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판결의 효과가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또한 오늘날 있어서는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이라는 것이 과거의 행정부나 입법부가 주도가 되었던 정책 결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사법 판결도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부의 정책 형성 기능이 오늘 올바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또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정사적인 경험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부분에 관한 한에서는 87년도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87년도 이전의 시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87년 이전의 시대는 적어도 국가 영역과 민간 사회 영역 두 개가 서로 대립되는 구조였다고 본다면, 국가 영역이 민간 영역들을 완전하게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국가가 시민사회나 민간사회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특히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고 보고, 바로 그런 점에서 87년도의 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우리나라의 사법권의 독립의 문제를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틀을 저는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사법부의 시대적인 구분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성립기, 그 다음에 순환기, 암흑기, 그 다음 재정립기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기준에 따라서 시대 구분을 통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87년도 이전의 사법부의 성립기, 그 다음에 순환기, 암흑기, 그 다음에 이후의 이제 재정립기, 이 논의로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사법권이 성립기 그러면은 바로 이제 미군정기를 거쳐서 1948년도 정부 수립 후에 우리나라의 사법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서는 사법 정치 권력 성격 자체는 예컨대 과거 이승만 정권 그러면 가부장적 권위주의 정권이었다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레벤슈타인 같은 분들은 신대통령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다양한 법률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법률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컨대 반민족행위처벌법 무산이라든지 또 국가보안법의 문제라든지 이사파동 후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말 그대로 막걸리 보안법 내지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보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김병로 대법원장께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 역사의 기준 상당히 크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사법권 순환기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이승만 후기부터 시작해서 이공화국, 그 다음에 5.16 쿠데타 후에 또 상공화국까지
이 시기에 이제 바로 이제 사법권의 수도 순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화국 당시에는 보면은 그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의 예비 선거일이 5월 17일이었습니다. 61년. 근데 61년 5월 17일에 대법원장 예비 선거일인데, 그 전날 5.16 쿠데타가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 선거일이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 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바로 이제 그때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대법관이라는 명칭도 대법원 판사라는 명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대법원 판사라는 것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 산하의 재판부에 배속되어 있는 배심 판사의 명칭이 대법원 판사였는데, 그걸 대법관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대법원 판사로 격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다음 법원 현역 중령이 법원 행정처장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등등의 이 시기에는 말하자면 사법권 독립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말로 사법권은 기능적으로만 존재했을 뿐이다는 것이 과거에 그렇고, 상공화국 당시에도 그런 사례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 법관 추천회의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뭐 예컨대 무장 군인이 법원을 난입하는 사태도 발생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형태의 예컨대 뭐 1차 사법 파동이 그때 일어났죠. 1971년도에 판사를 상대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72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사법권의 암흑기가 되는데요. 이때는 대법원장부터 말단 법관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통령이 임명장으로 수여를 했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실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 방법 헌법전에 없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법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시대의 정치적 권력 속성 자체가 말 그대로 반자유민주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신시대는 뭐 긴급조치사법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야말로 50대까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87년 이후에 말 그대로 사법권의 재정립기로 이제 넘어와서 정치 권력도 성격적으로도 변화되고, 제도 구조도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양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뭐 현 단계에서 보면 현재 앞서 여러 어른들께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 위기 징후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요즘 가끔 보다 보면 이거 자유민주주의 너무 과잉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기도 합니다. 뭐 온갖 뭐 사람들이 자기 주장하는 데서 장애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떤 건가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그 전개 과정에서 보면 사법권이 그 사법권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상황하고 또 내부에서의 독립을 위한 노력하고 이게 서로 이제 맞물려 가게 돼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의 문제는 외적 상황보다도 내적 상황에서의 노력들도 적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이제 그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의 사법제도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뒷부분에 개선 사항이라고 해서 11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법부는 48년도에 헌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사법제도의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뭐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떤 개선 방향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좀 더 우리 토론을 하면서 또 상대한 다른 얘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약간 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